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외곽 공항까지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를 통해 테러 제재와 안보, 경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대선 법정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정치와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평화 정책을 위한 해법을 놓고 후보 간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에 이르고 최다 신규 확진자는 2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돌풍도 예상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월 26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키예프 외곽의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는 20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에 대해 용감하고 전문적이며 영웅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Чт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был независимым, чтобы он име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все его многообрази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정부 요인들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민간인들에게 화염병을 만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8,000정의 총을 키예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공 첫날에만 최소 13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의 피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 공습에 마을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은 불에 타고 건물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습을 피해 방공호 안으로 대피한 가족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고 캄캄한 곳에 간신히 몸을 숨깁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점과 집 할 것 없이 건물 외벽과 창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Взрывы были. Страшно было очень. Штук 10. 현금 인출기 앞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발길이 이어졌고 약국과 슈퍼마켓 앞에는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갈 곳 없는 주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모여들며 큰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humanity. I believe in good in people, and that situation still can change. That West and that West Europe and America would help these peopl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137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힌 상황.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쟁이 격화될수록 민간의 피해가 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미국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이정민 특파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통화를 가졌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통화 뒤에 백악관은 성명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테러 제재와 방위력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안보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추가 무기 지원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러시아의 국제결제 시스템 퇴출과 추가 방어무기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방금 전 브리핑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에 들어갈 거라며 현지 시간 오늘 중에 추가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측근들, 그중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에 은행과 수출 품목 등에 대한 광범위한 테러 제재를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는 미뤄뒀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도 일부가 공개됐죠. 네, 미국 고위 국방 당국자의 몇 시간 전의 평가는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더 크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 통제권도 확보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통제도 아직 살아있다면서 러시아의 예상보다 키예프 진격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며칠 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는 뒀습니다. 미국이 사전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나흘 안에 키예프가 점령되는 거였는데 미국은 이 관측을 아직까지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 정상들도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어떤 대화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동부 지역 보호를 위해 방위 병력을 추가하고 6회공의 나토 신속 대응군을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상군은 루마니아 배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전투기가 경계 지역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국가가 아닌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병력 지원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방공 시스템 등 추가 무기를 제공할 뜻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직접 파병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제재의 수위가 생각보다는 약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푸틴 대통령의 영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EU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유럽 내 재산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ont montré par leur unité, par leur détermination, que nous sommes prêts à payer ce prix. EU는 러시아의 금융과 에너지 부분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3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재산은 연간 1억 4천만 원 수준의 소득과 자동차 세대, 아파트 한 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고 숨겨진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자산 동결은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유럽 증시는 제재가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is is a profound shift in the global order. It's the creation of a new Cold War. It changes so much of the way globalization can and cannot persist going forward. 러시아 크렘린궁도 맞대응하기 위한 보복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우리 교민 60여 명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탈출 중이거나 가까스로 국경에 이른 교민이 있는가 하면 생업의 터전을 두고 나와야 하는 두려움 속에 피난마저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현재 교민 상황 전해드립니다. 아침 일찍 피란길에 오른 키예프 교민 김병범 씨. 러시아군의 진격 소식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보내서 키예프시를 폭격을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돌변을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피란 행렬로 꽉 막혀버린 도로 위. 사방에서는 총성이 들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 중입니다. 그래서 총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많이 놀랬죠. 이렇게 육로로 대피 중인 교민은 1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경까지 50km 거리를 4시간 만에 간신히 넘은 교민도 있습니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정말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잔인한 그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정신이 좀 혼미했었던 것 같아요. 사는 곳이 전장이 돼버렸지만 빠져나오길 주저하는 교민도 있습니다. 거의 식품류가 동이 났어요. 빵, 소세지, 사람들이 전쟁 났다 하니까 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군 부대에서 다 나와가지고 15년 운영한 사업장과 직원들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손 놓고 지금 거의 패닉 상태.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자리를 뜰 수가 없는 입장이죠. 현지 대사관은 잔류교민의 철수를 설득하는 한편 전력과 통신망 단절 등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공급망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현지 공장 등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120여 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등 전자제품을, 현대차는 자동차를 연간 23만 대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면 현지 판매 부진을 넘어 아예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들이 긴급 대응책에 나섰고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영향 최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의 필수인 크립톤의 절반, 네온의 3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공급망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제조기업에서는 일정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침공을 전후해 급등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대에 육박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들의 수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면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입 피해 기업에 필요시 최대 2조 원 가량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안보반을 1단위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수출 통제 세부 내용과 절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 비축유를 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하루 사이 계절은 봄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저녁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와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에서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옮겨붙기 쉬운 날씨입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지 상황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4.4도, 광주 0.3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 간의 두 번째 법정 TV 토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분야가 주제였는데요. 민주당의 다당제 보장 정치개혁안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TV 토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으로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민주당 방안의 의도와 시기가 초반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호소했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당 체제 독식을 외쳐온 심상정 후보는 말보다 실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이제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도 거론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소수 정당의 굴복이라며 안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단일화 논의 대상이던 두 후보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에는 여소야대 극복 방법을 두고는 설전도 있었습니다.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는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도 논의가 됐는데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놓고 후보들마다 생각이 달랐고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평화를 얻기 위한 양강 후보의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제 타격하겠다고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 후보는 협약서에만 의존해선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 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윤 후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지금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국 전술핵 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전술 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질문 답변에는 가시도친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안 후보는 북한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되 도발은 단호하게 하겠다. 심 후보는 외교의 국내 정치를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양강 후보들은 주제를 벗어나서 관련 의혹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는데요. 특히 서로를 향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후반부 주도권 토론에서 양강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으로 격돌했습니다.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를 놓고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 매입 의혹을 고리로 신경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데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근데 이거를 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제게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흑색 선전을 한다고 직격했고 윤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 아쉬움이 남는 토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에 이르고 최다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16만 5,890명, 이틀 연속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PCR 검사자 5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을 정도로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예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하면 3월 중순경쯤에 이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숫자는 25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위중증과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 새 94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는 7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20%였던 중증 병상 가동률은 2주도 안 돼 40%로 증가했습니다. 유행 정점 이후 상황까지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중요한 점은 3월 중순에 유행 정점이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의 정점은 2주 정도 뒤에 찾아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택치료자 수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10곳으로 확대하고 소아병상을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는 확진된 의료진도 3일 격리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는 미접종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되면 7일간 격리해야 했는데요. 재택치료자 65만 명을 넘기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 보건소와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학생인 곽재영 군은 지난 24일 동생이 확진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이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도 음성 나왔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방 안에만 있어야 돼서 학원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해요. 현행 격리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동거인의 접종 이력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격리 장소 등을 물어보고요. 그 가족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역 물품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턴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 시작과 해제 직전에 2차례 받아야 하는 PCR 검사도 없어집니다. 확진자의 입원, 격리 통지 또한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간소화됩니다. 변경될 지침은 기존 지침으로 격리 중인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부턴 격리가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학생과 교직원에겐 새학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보건소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 접촉자인 만큼 열흘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3일 정도는 가능하면 자택 대기를 하는 게 좋겠고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뭐. 또한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젯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별상 없는 영업 제한 즉각 철폐하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자영업자 30여 명이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식당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지금 방역 지침이나 손실보상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 사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손실보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평균 연 매출액이 10억 원에 넘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닫으라고 하면 닫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주어진 건 명도소송장, 각종 압류 독촉장, 체납 고지서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영업자들은 식당으로 들어가 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나온 구청 직원이 법적 조치를 경고했지만 이 식당은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 24시간 영업을 사흘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을 계속
강행한다면은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는지 어느 자영업자가 지키겠습니까? 기자회견에 동참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24시간 영업에 동참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발하는 식당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볼에 와닿는 공기에는 온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기온도 오르고 또 3일절 징검다리 연휴까지 있어서 주말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고속도로도 당연히 혼잡하겠죠. 그래서 예측을 한번 해봤더니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최근 4주 동안과 비교하면 교통량이 각각 40만 대가량씩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죠. 지금 이미 도로가 조금 젖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일부 지역은 안개까지 끼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안개 등과 비상등 활용 잘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정체는 서평택을 중심으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가는 길도 지금은 상황 괜찮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가는데 50분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부근에 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황 괜찮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인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저녁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먼지 상황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4.4도, 대전은 4.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서울은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키예프 외곽의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는 20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에 대해 용감하고 전문적이며 영웅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Чт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был независимым, чтобы он име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все его многообрази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정부 요인들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민간인들에게 화염병을 만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8,000정의 총을 키예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분노와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남미와 아시아에서도 규탄 집회가 열렸고요. 심지어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반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쉬지 않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출동한 러시아 경찰에 연행됩니다. 이곳을 포함해 모스크바 등 러시아 51개 도시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푸틴을 비난하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Господи, как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Указ, не указ, что там он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дал о своих этих, о начал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Он должен это прекратить. Вот. Чт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сделать, я не знаю. Все, что мы можем, это просто сказать, что не согласны. 세계 각국의 러시아 대사관 앞은 하루 종일 규탄과 야유가 끊이진 않았습니다. 푸틴의 사진을 히틀러와 합성해 아돌프 푸틴으로 풍자하는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C'est pas normal, surtout en 22e siècle, 21e siècle, avoir une guerre au centre de l'Europe, c'est quelque chose qu'on pouvait pas imaginer. 갑작스런 침공으로 슬픔에 잠긴 우크라이나를 위로하는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도, 혁명과 자유의 도시 파리의 시청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Putin aggressore, uccide popolo ucraino, fermatelo.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라는 목소리는 지구를 돌아 전 세계로 물결쳤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들 걱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정혜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술 작가인 마리아 씨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이 터진 뒤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뉴스를 접한 뒤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떠올라 급히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부터 폭탄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무섭더라고. 창문까지 유리 다 돌리고 굉장히 소리가 너무 크고. 7년 전 고국을 떠나 현재는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알리나 씨. 코로나 탓에 2년여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봤는데 부모의 이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근지역이 복격 중이니까 저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박사 학위를 꼭 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물론 저를 굉장히 울렸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아나스타샤 씨는 올 여름 가족을 만나려고 비행기표까지 예약해놨지만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야 아빠 볼 수 있다 막 되게 행복하고 있었는데 잘 해결된다고 믿고 그런 말 하고 싶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가시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지난달 기준 약 3,800명으로 이 중 절반은 재외동포와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전 국내에 들어온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제제재 동참에 감사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주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여 항의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중 공급에 이어 세제 부분을 살펴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양강 후보들 큰 틀에서 현 정부 기조와 다르게를 택하며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 안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한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대로 유지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선 후보들 대부분 지금 정부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종부세에 있어 예외적인 감면책을 열어뒀습니다. 종부세는 이제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자. 대신 큰 틀에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 세수를 국민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써서 부의 재분배를 이뤄보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지 설명이 없다는 게 KBS 공약검증 자문단 평가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 보통 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서 토지세로 가는 것은 지방재정에 바로 직격타가 될 수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주택자에겐 세율을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역시 균형 발전 목적으로 지역에 배분할 세금은 어떻게 할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약검증 자문단 판단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없애고 남는 재산세의 성격을 여전히 지방세로 둘지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종부세를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계속 유지를 한 것이 이 세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고 이 점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상정 후보, 기준액을 다시 강화하고 별개의 토지 초과 이득세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 회복할 겁니다.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원칙이지만 과세 대상은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중산층까지도 내는 세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 거래세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할지입니다. 심상정 후보를 빼고 모두 한시적 완화 입장입니다. 자문단은 다주택자가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내놓게 유도하고 적합한 수준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힙니다. 정책에 반응을 해서 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수치나 설명이 없이 이제 무조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강화하지만 공공임대 수준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안 후보의 방침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로 거둔 세수는 43조 원 정도입니다. 후보들이 내건 수많은 공약을 지키면서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건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보건소는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한계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앙공무원과 군인력 등 4천여 명을 각 지역 보건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늘어선 줄이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됐지만 보건소 업무는 더 늘었습니다. 이게 서툴게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 실정이고요.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됐지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의 하루 사이 배로 늘어나는 빠른 확산세 때문입니다. 새벽 2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지만 업무량이 처리가 되는 양보다는 쌓이는 양이 더 많습니다. 급기야 구청 일반 공무원들까지 역학조사에 투입됐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제가 그 집중관리군 안내 문자하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부산 동래구만 해도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수보다 3배 이상입니다.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역학조사가 당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전국 일선 보건소마다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00명과 군인력 1,000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선에 파견될 공직자들은 힘이 들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린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 사전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해 보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중국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AD에 군용기를 진입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타이완이 군사무장을 강화하면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인 타이완 남서쪽 프라타스 군도 중국명 둥샤 군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투기 8대와 정찰기 1대 등 9대로 올 들어 4번째 규모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같은 날 최근 동중국해에서 긴급 실시한 해상훈련 사진을 SNS에 올려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이완의 경계심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一定会跟世界的民主国家同步坚守国家主权，保护人民安全。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최근 국가안전회의를 열어 전 군의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24시간 타이완 해협의 정세 파악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이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국의 대타이완 군사 위협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台湾的确不是乌克兰，台湾从来都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这是无可辩驳的历史和法理事实。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타이완이 미국에 매달려 군사 무장을 강화한다면 최후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타이완 통일이 목표인 중국은 평화적 방법이 안 된다면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타이완이 긴장감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요즘 전원 생활이 늘면서 제주에서도 농막을 매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고 거래도 활발한데요. 이를 노린 온라인 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이 피해자는 최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구입을 희망하던 700만 원대 농막이 반값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적은 계좌번호가 꺼림직했지만 구매자가 많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져 선입금했습니다. 6, 7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300만 원에 나와가지고. 피해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농막이 있다는 제주시 외곽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이곳 거래 장소에 오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중고 농막이 올라왔는데 틀린 맞춤법에 종이에 적은 계좌번호를 남기는 수법까지 같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농막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촬영됐고 두 계좌번호는 최근 석 달 동안 각각 94건, 27건의 사기 민원이 접수된 계좌였습니다. 사기칠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뭐 이름이 핸드폰에 있지, 은행에 있지 하니까. 제주 서부경찰서는 해당 판매자가 전국적으로 10여 건의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는 987건. 현행법상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는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중고거래 전 경찰의 사이버캅 앱을 통해 전화와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비상시에 수소 폭발을 막는 수소 제거 장치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독일에서의 성능 실험에서 불꽃이 날리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사실이 지난해에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죠. 최근 국내 실험에서도 잇따라 불꽃과 화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력이 끊기며 수소 제거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수소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원전에는 피동형 수소 제거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전력이 끊기는 극한 상황에서도 촉매를 이용해 수소를 제거하는 이중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런데 도입 초기인 2013년부터 발화 가능성과 품질 문제가 제기된 데다 2018년 독일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불꽃이 날리는 현상이 발생해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내 원전의 수소 제거 장치에 대해 재실험을 결정했고 최근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과 그제 진행된 두 차례의 국내 실험에서도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는 화염이 나타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농도와 그다음에 살수 조건 뭐 그런 거와 포괄적으로 해서 실험 중에 그런 불꽃과 화염이 발생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측은 물을 뿌렸을 때만 불꽃이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실험한 수소 제거 장치는 신한울 1, 2호기와 월성, 신고리 원전 등을 비롯해 UAE 수출 원전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은 현재 실험 대상 제품뿐 아니라 한빛원전 등에 설치된 또 다른 회사의 수소 제거 장치도 실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분 중 하나가 가해자 처벌이 가볍다는 겁니다. 반성하고 있다, 훈육하려고 했다. 이 다양한 이유가 가명이나 선처 이유가 되어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변명이 쉽게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형량을 22년으로 늘리고 훈육하려고 때렸다는 이유로는 형을 줄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쇠사슬로 묶여 학대받던 9살 아이가 탈출한 사건. 가해자인 부모에게 징역 4년과 7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형량이 가볍다는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후 16개월 된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처벌 강화 요청이 2021년 6월 기준 1,500여 건으로 양형위원회 접수 의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양형 기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의 가중 형량은 최고 1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형량이 기존 15년에서 22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피해 아동이 6살 미만이면 가중 처벌하고 학대하는 보호자가 주로 내세우는 범행 동기인 훈육 목적의 체벌은 감형 요소에서 빠졌습니다. 형량이 들쭉날쭉했었던 거거든요. 표준화된 그런 이 정도의 처벌은 받아야 된다는 게 좀 마련이 됐으니까 좀 현장의 혼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피해 아동에게 부모를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처벌 불원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당장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돼. 그건 다른 가족들은 또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아동 입장에서는 사실 국가가 해서는 안 될 부담이지 않을까, 지워서는 안 될 부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한테 기대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강화된 아동학대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KBS는 이틀 연속 세계 문화유산인 대구 도동서원 보수에 시멘트가 사용됐고 문화재청과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근본 원인이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 문화재청이 신속히 원형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로 땜질 보수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구 도동서원. 취재 당시 시멘트 사용을 전면 부인했던 수리업체는 KBS 보도 이후 대구시의 조사가 시작되자 세계유산 지정 전 시멘트 보수를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했는 게 보수했는 게 여러 수천 건입니다. 수만 건 안 되겠나 싶은데 근데 그런 걸 다 기억을 못합니다. 대구시와 문화재청이 향후에도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 안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유네스코 본부에 자동적으로 보고됩니다. 이때 원형이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역사적 정통성, 문화적 중요성의 손실이 확인되면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분류되고 이후 개선 여부에 따라 세계유산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동서원은 전국 다른 8개 서원과 하나로 묶인 연속유산으로 지정돼 도동서원의 시멘트 보수는 다른 서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멘트 땜질의 원상 복구에 나섭니다. 지금 확인된 내용들, 시멘트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그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문화재청은 땜질 보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허술한 지침에 대해서도 보고와 평가 체계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는 레인저가 있습니다. 자연보호와 탐방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담당하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레인저를 김재현, 송혜성 촬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내려가실 때는 꼭 아이젠 착용해 주세요. 네. 앞으로 찍지 마시고 발바닥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가세요. 바닥. 네. 얼음이 눈이 있고 얼음이 있는. 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 환경 변화가 일어나서 탐방로 유실이라든지 또 나무가 쓰러지거나 또 이제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또 탐방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관찰해서 또 보고를 하고 장통욱 본부 저희가 1967년 지리산이 제1의 국립공원이 되면서 그 레인저들은 존재해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서 그 이제 국립공원의 그 존재가 부각이 되면서 지리산을 포함해서 여러 국립공원에서 숨은 노력을 했던 그런 직원들의 노고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리산은 다른 산에 비해서 물이 풍부한 산인 것 같아요. 그 물이 많다는 건 식물들이 잘 자라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건 곤충과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것 같거든요. 동물들이 살 수 있다는 건 사람도 살 수 있다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로 비롯해서 모든 그 동물과 사람 이런 길들이 함께 공존하고 그런 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이 또 지리산의 특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을 예전에는 많이 개발을 하고 산에 무엇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알다시피 반달곰이 지리산에 살고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반달곰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래 본연의 그 쉼터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꼭 다음 세대들과 함께 또 공존하면서 또 함께하면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아침 하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저녁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영동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에서 25m 이상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공기도 답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수도 키예프 외곽 공항까지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를 통해 테러 제재와 안보, 경제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이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대선 법정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정치와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평화 정책을 위한 해법을 놓고 후보 간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에 이르고 최다 신규 확진자는 2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돌풍도 예상돼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키예프 외곽의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는 20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에 대해 용감하고 전문적이며 영웅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Чт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был независимым, чтобы он име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все его многообрази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정부 요인들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민간인들에게 화염병을 만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8,000정의 총을 키예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주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공 첫날에만 최소 13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의 피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 공습에 마을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은 불에 타고 건물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습을 피해 방공호 안으로 대피한 가족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고 캄캄한 곳에 간신히 몸을 숨깁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점과 집 할 것 없이 건물 외벽과 창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Взрывы были. Страшно было очень. Штук 10. 현금 인출기 앞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발길이 이어졌고 약국과 슈퍼마켓 앞에는 생필품을 구하려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갈 곳 없는 주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모여들며 큰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I believe in humanity. I believe in good in people, and that situation still can change. That West Europe and America would help these peopl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137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부상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밝힌 상황. 러시아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전쟁이 격화될수록 민간의 피해가 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자, 워싱턴의 이정민 특파원. 미국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네, 그동안 미국은 금융과 수출 품목 등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미뤄왔었는데요. 오늘 중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join them in sanctioning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Lavrov and members of the Russian National Security Team. 이에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테러 제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력 지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상 간 통화에 앞선 양국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러시아의 국제 결제 시스템 퇴출, 추가 방어 무기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한 협상 제안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외교를 하라는 건 진정한 외교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현재 전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백악관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함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의 몇 시간 전의 평가는 러시아 예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더 크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 통제권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통제도 아직 살아있다. 러시아의 당초 예상보다 키예프 진격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며칠 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는 뒀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 정상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네, 유럽 동부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방위병력을 추가하고 6회공의 나토 신속대응군을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방공 시스템 그리고 추가 무기를 제공할 뜻을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U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신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는 약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푸틴 대통령의 영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EU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유럽 내 재산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ont montré par leur unité, par leur détermination, que nous sommes prêts à payer ce prix. EU는 러시아의 금융과 에너지 부분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3차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재산은 연간 1억 4천만 원 수준의 소득과 자동차 세대, 아파트 한 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자산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고 숨겨진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자산 동결은 상징적인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유럽 증시는 제재가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와 함께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is is a profound shift in the global order. It's the creation of a new Cold War. It changes so much of the way globalization can and cannot persist going forward. 러시아 크렘린궁도 맞대응하기 위한 보복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민간 피해가 잇따르면서 우리 교민 60여 명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탈출 중이거나 가까스로 국경에 이른 교민이 있는가 하면 생업에 터전을 두고 나와야 하는 두려움 속에 피란마저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현지 교민 상황 전해드립니다. 아침 일찍 피란길에 오른 키예프 교민 김병범 씨. 러시아군의 진격 소식에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보내서 키예프시를 폭격을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돌변을 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피란 행렬로 꽉 막혀버린 도로 위. 사방에서는 총성이 들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군과 교전 중입니다. 그래서 총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많이 놀랬죠. 이렇게 육로로 대피 중인 교민은 1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국경까지 50km 거리를 4시간 만에 간신히 넘은 교민도 있습니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정말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잔인한 그런 장면들을 또 보게 되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정신이 좀 혼미했었던 것 같아요. 사는 곳이 전장이 돼버렸지만 빠져나오길 주저하는 교민도 있습니다. 거의 식품류가 동이 났어요. 빵, 소세지 사람들이 전쟁 났다 하니까 와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군 부대에서 다 나와가지고 15년 운영한 사업장과 직원들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손 놓고 지금 거의 패닉 상태. 여러 가지 제 입장에서는 그냥 함부로 이렇게 자리를 뜰 수가 없는 입장이죠. 현지 대사관은 잔류교민의 철수를 설득하는 한편 전력과 통신망 단절 등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반의 준비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공급망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현지 공장 등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은 120여 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등 전자제품을, 현대차는 자동차를 연간 23만 대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전쟁이 확대되면 현지 판매 부진을 넘어 아예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들이 긴급 대응책에 나섰고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영향 최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우리 수출의 버팀목,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조의 필수인 크립톤의 절반, 네온의 30%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만큼 공급망의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는 일정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의 침공을 전후해 급등한 유가는 이미 배럴당 $100대에 육박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들의 수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면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입 피해 기업에 필요시 최대 2조 원가량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역 안보반을 1단위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수출 통제 세부 내용과 절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 비축유를 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이번엔 대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 간의 두 번째 법정 TV 토론 내용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정치 분야가 주제였습니다. 민주당의 다당제 보장 정치개혁안,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이슈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TV 토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으로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민주당 방안의 의도와 시기가 초반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호소했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당 체제 독식을 외쳐온 심상정 후보는 말보다 실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이제 행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도 거론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소수 정당의 굴복이라며 안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단일화 논의 대상이던 두 후보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에는 여소야대 극복 방법을 두고는 설전도 있었습니다.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그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는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들도 논의가 됐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놓고 후보들마다 생각이 달랐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얻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평화를 얻기 위한 양강 후보의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제 타격하겠다고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윤 후보는 협약서에만 의존해선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윤 후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발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또 미국 MD는 지금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사드 수도권 방어는 매우 그 효과가 불분명한데 한중 파트는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국 전술핵 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전술 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질문 답변에는 가시돋친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안 후보는 북한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되 도발은 단호하게 하겠다. 심 후보는 외교의 국내 정치를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양강 후보는 주제를 벗어나서 관련 의혹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특히 서로를 향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고 지목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후반부 주도권 토론에서 양강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의혹으로 격돌했습니다.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해서 결제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제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를 놓고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 매입 의혹을 고리로 신경전은 더 거세졌습니다.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데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근데 이거를 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이 후보님이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 정도 기본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 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흑색 선전을 한다고 직격했고 윤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 아쉬움이 남는 토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에 이르고 최다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16만 5,890명, 이틀 연속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PCR 검사자 5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을 정도로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예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3월 중순경쯤에 이 정점을 찍고 아마 그 숫자는 25만 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위중증과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 새 94명이 사망했고 위중증 환자는 7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20%였던 중증 병상 가동률은 2주도 안 돼 40%로 증가했습니다. 유행 정점 이후 상황까지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중요한 점은 3월 중순에 유행 정점이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의 정점은 2주 정도 뒤에 찾아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택 치료자 수가 6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10곳으로 확대하고 소아병상을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는 확진된 의료진도 3일 격리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는 미접종자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되면 7일간 격리를 해야 했는데요. 재택치료자 65만 명을 넘기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 보건소와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학생인 곽재영 군은 지난 24일 동생이 확진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이기 때문입니다. PCR 검사도 음성 나왔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방 안에만 있어야 돼서 학원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해요. 현행 격리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 중 미접종자는 7일간 반드시 격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동거인의 접종 이력 등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격리 장소 등을 물어보고요. 그 가족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역 물품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격리 시작과 해제 직전에 2차례 받아야 하는 PCR 검사도 없어집니다. 확진자의 입원, 격리 통지 또한 기존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간소화됩니다. 변경될 지침은 기존 지침으로 격리 중인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달부턴 격리가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학생과 교직원에겐 새학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대응 체계가 전환되면서 보건소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 접촉자인 만큼 열흘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3일 정도는 가능하면 자택 대기를 하는 게 좋겠고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뭐. 또한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차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젯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이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상 없는 영업제한 즉각 철폐하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자영업자 30여 명이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식당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지금 방역 지침이나 손실보상 자체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 사장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손실보상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평균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닫으라고 하면 닫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주어진 건 명도소송장, 각종 압류 독촉장, 체납 고지서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자영업자들은 식당으로 들어가 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나온 구청 직원이 법적 조치를 경고했지만 이 식당은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 24시간 영업을 사흘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을 계속 강행한다면은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해주는지 어느 자영업자가 지키겠습니까? 기자회견에 동참한 다른 자영업자들도 24시간 영업에 동참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발하는 식당이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보건소는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한계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앙공무원과 군 인력 등 4천 명을 각 지역 보건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늘어선 줄이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됐지만 보건소 업무는 더 늘었습니다. 이게 서툴게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 실정이고요. 역학조사와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됐지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의 하루 사이 배로 늘어나는 빠른 확산세 때문입니다. 새벽 2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시간까지 근무를 하지만 업무량이 처리가 되는 양보다는 쌓이는 양이 더 많습니다. 급기야 구청 일반 공무원들까지 역학조사에 투입됐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제가 그 집중관리군 안내 문자하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부산 동래구만 해도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수보다 3배 이상입니다.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역학조사가 당일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전국 일선 보건소마다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00명과 군인력 1,000명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선에 파견될 공직자들은 힘이 들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린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학조사 등 사전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해 보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주말 아침 시야가 답답합니다. 흐린 하늘에 먼지와 안개까지 뒤엉켜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눈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저녁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은 초속 20에서 25m 이상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4.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 높고요. 대전도 3.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과 부산 12도 등으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 세계에서 분노와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남미와 아시아에서도 규탄 집회가 열렸고요. 심지어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에서도 반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광장.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쉬지 않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출동한 러시아 경찰에 연행됩니다. 이곳을 포함해 모스크바 등 러시아 51개 도시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위에서는 푸틴을 비난하는 구호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Господи, как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Указ, не указ, что там он распоряжение отдал о своих этих, о начал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Он должен это прекратить. Вот. Что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сделать, я не знаю. Все, что мы можем, это просто сказать, что не согласны. 세계 각국의 러시아 대사관 앞은 하루 종일 규탄과 야유가 끊이진 않았습니다. 푸틴의 사진을 히틀러와 합성해 아돌프 푸틴으로 풍자하는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C'est pas normal, surtout en 22e siècle, 21e siècle, avoir une guerre au centre de l'Europe, c'est quelque chose qu'on pouvait pas imaginer. 갑작스런 침공으로 슬픔에 잠긴 우크라이나를 위로하는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도, 혁명과 자유의 도시 파리의 시청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만들라는 목소리는 지구를 돌아 전 세계로 물결쳤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은 가족들 걱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국내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정혜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술 작가인 마리아 씨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전쟁이 터진 뒤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뉴스를 접한 뒤 당시의 참혹한 상황이 떠올라 급히 부모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부터 폭탄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무섭더라고. 창문까지 유리 다 돌리고 굉장히 소리가 너무 크고. 7년 전 고국을 떠나 현재는 국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알리나 씨. 코로나 탓에 2년여 전 마지막으로 가족을 봤는데 부모의 이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근 지역이 복격 중이니까 저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박사 학위를 꼭 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물론 저를 굉장히 울렸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아나스타샤 씨는 올 여름 가족을 만나려고 비행기표까지 예약해놨지만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 볼 수 있다 막 되게 행복하고 있었는데 잘 해결된다고 믿고 그런 말 하고 싶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가시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지난달 기준 약 3,800명으로 이 중 절반은 재외동포와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전 국내에 들어온 신임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국제제재 동참에 감사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번 주말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고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여 항의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중국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AD에 군용기를 진입시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타이완이 군사무장을 강화하면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 중국 군용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인 타이완 남서쪽 프라타스 군도, 중국명 둥샤 군도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투기 8대와 정찰기 1대 등 9대로 올 들어 4번째 규모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같은 날 최근 동중국해에서 긴급 실시한 해상훈련 사진을 SNS에 올려 타이완을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타이완의 경계심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一定会跟世界的民主国家同步坚守国家主权，保护人民安全。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최근 국가안전회의를 열어 전 군의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24시간 타이완 해협의 정세 파악을 주문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이완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국의 대타이완 군사 위협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台湾的确不是乌克兰，台湾从来都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这是无可辩驳的历史和法理事实。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타이완이 미국에 매달려 군사 무장을 강화한다면 최후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타이완 통일이 목표인 중국은 평화적 방법이 안 된다면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타이완이 긴장감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흔히 발레하면 백조의 호수나 지젤처럼 슬프고 아름다운 무대를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스토리 없이 오로지 음악과 춤만으로 화려한 보석들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창단 6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무대 위 보석의 향연, 정현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음악과 함께 우아함을 강조한 초록빛 에메랄드, 이어지는 빨간 루비는 스트라빈스키의 관현악곡에 어우러진 경쾌한 열정을, 마지막 다이아몬드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3번에 맞춰 화려한 고전미로 표현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안무가 조지 발란신이 뉴욕의 보석 매장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한 작품으로 스토리 없이 음악과 춤만으로 감정과 주제를 표현하는 신고전주의 발레의 대표작입니다. 다 다르게 연기를 해야 되고 그 스토리가 없는 상태에서 저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입혀서 춤을 춘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특히 빠르고 역동적인 동작과 일사불란한 군무가 쉴 새 없이 교차하기 때문에 무용수 개개인뿐 아니라 발레단 전체의 기량을 평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선지의 음표처럼 다양하고 섬세한 움직임과 마치 그 잘 조율된 악기처럼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이 작품에 좀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2014년 취임 당시 원석을 갈고 닦아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강수진 단장은 진짜 보석이 등장하는 무대로 지난 시간의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아요. 정말. 근데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세계 발레단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고 또 한 단계씩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강수진 단장은 창단 60주년인 올해 지역 공연, 공익 공연을 통해 더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전원 생활이 늘면서 제주도에서도 농막을 매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중고 거래도 활발한데 요즘 이를 노린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이 피해자는 최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구입을 희망하던 700만 원대 농막이 반값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종이에 적은 계좌번호가 꺼림직했지만 구매자가 많다는 말에 마음이 조급해져 선입금했습니다. 600, 7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0만 원에 나와가지고. 피해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농막이 있다는 제주시 외곽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차로 50분 거리에 있는 이곳 거래 장소에 오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중고 농막이 올라왔는데 틀린 맞춤법에 종이에 적은 계좌번호를 남기는 수법까지 같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농막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촬영됐고
두 계좌번호는 최근 석 달 동안 각각 94건, 27건의 사기 민원이 접수된 계좌였습니다. 사기칠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뭐 이름이 핸드폰에 있지, 은행에 있지 하니까. 제주 서부경찰서는 해당 판매자가 전국적으로 10여 건의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는 987건. 현행법상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는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중고거래 전 경찰의 사이버캅 앱을 통해 전화와 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타격왕 이정후가 장타력을 끌어올려 25살의 나이에 다시 개인 최고 시즌에 도전합니다. 같은 나이였던 아버지 이종범의 1994년 이른바 역대급 시즌을 능가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24살의 나이로 사상 첫 부자 타격왕의 역사를 쓴 이정후. 아버지 이종범의 24살 시즌은 능가했지만 올해는 역대급 성적을 낸 25살의 아버지를 넘기 어렵다고 털어놓습니다. 보루라든지 홈런 이런 거 빼고는 아버지를 이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25살 이종범 이기려면 4할 쳐야 되고 그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994년 25살의 이종범 3할 9푼 3리의 역대 2위 타율에 196안타 84도루로 주요 타격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최다 안타, 수위 타자, 최다 도루, 최고 출루 왕상을 타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유격수 골든글러브 수상에 MVP 투표에선 압도적인 몰표를 받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친 스포테이너의 시초였습니다. 생각이 잘못 나가서 3번 연속 무안타를 쳤죠, 3게임. 200안타도 치고 4할도 치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종범은 이정후가 근육을 키워 장타력이 향상됐고 프로 경험도 풍부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봐요. 뭐 타율 빼놓고는 최다 안타, 뭐 출루, 장타 이런 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병호가 떠나 리더 역할을 해내야 할 아들이 여유를 갖고 건강한 시즌을 보내 자신을 능가하는 게 아빠의 바람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이어서 주말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나들이 떠나신다면 아침 먹고 서서히 출발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교통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이동하기 어려운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잠시 후 오전 8시부터 정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낮 12시에 이동이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정체가 급증하는 시간대에 출발하실 계획이셨다면 오히려 조금 늦은 오후 2시 이후 이동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동할 지역의 기상 상황이겠죠? 호남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보시다시피 안개가 짙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들에서만 정체가 살펴집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양지터널을 앞두고 8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 여주 분기점은 진출로 쪽에서 속도가 내려가고요.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주춤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이 커졌습니다. 증시와 환율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원자재 공급 차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도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미국 등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대응 대신 경제 제재를 택하면서 당장 우리 기업들의 주력 수출 품목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수출과 러시아 현지 생산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법인은 53곳, 국내 굴지에 자동차와 가전, 식품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장 가동에 별 무리는 없지만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에서 러시아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생산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장에 꼭 필요한 네온이나 크립톤 등의 희귀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당장은 재고가 있지만 이 역시 전쟁이 장기화되면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고 원유 생산도 전 세계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루미늄과 니켈도 전 세계 생산량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합니다. 가뜩이나 원자재 공급 차질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 속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물가 급등, 무역 수지 적자 확대, 금융시장 불안에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에 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 회의를 매일 열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곳곳으로 눈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저녁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부터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또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 순간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옮겨붙기 쉬운 날씨입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이 4.1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기온이 높고요. 대전은 3.9도, 부산은 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